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재 4명의 작업자가 매몰돼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이제 구조 작업을 멈추고 옆에 있는 4호기, 6호기 타워 해체 작업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사고가 난 5호기에 대형 크레인을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30m 정도 떨어져 있는 4호기와 6호기 역시 붕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는 4호기와 6호기를 먼저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5호기에 있어서의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6호기에 대해서는 취약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이번 주 중에 폭발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4호기와 6호기의 하부 부분에 폭약을 설치를 해서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매몰자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파 과정에서 그동안에 사고가 났었던 5호기 안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손상이라든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붕괴 원인을 두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취약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부에서 그리고 상부에서는 추가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취약화 작업의 순서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취약화 작업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계획 자체가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래 보입니다. 네. 이게 발파 해체 공법인데 전도공법이라서 폭발물을 통해서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인데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취약화 작업이라고 해서 그 구조물의 중간중간을 절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봐도 아래부터 절단시켜 놓고 위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위험성이 훨씬 크겠죠. 근데 지금 이 건의 경우 안전계획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절단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일 현장에서는 아래부터 잘라놓고 위를 자르고 있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라면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이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이 발파 해체 공법 같은 경우에는 발파 자체보다는 이 취약화 작업 자체가 가장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철저하게 안전 규정을 준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철거나 해체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해마다 200건 이상이고요. 올해도 10월까지는 174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면 사실 대책 마련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21년 6월에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를 진행을 하다가 이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옆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는데 9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체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매년 200건이 넘고 올해만 10월까지 174건이에요. 사망자가 2021년에는 32명이었는데 매년 두 자릿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철거 공사다 보니까 앞으로는 쓰지 않을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감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계획 같은 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부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상부를 진행하다가 추락사고가 나고 붕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도 반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부부터 하부로 내려간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철거 과정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검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될까요? 일단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부분을 보게 되고요. 경찰에서는 법무상 과실치사상, 사망자도 있고 상해를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철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계획서에서는 상부부터 하부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미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징후라든지 지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게 앞으로 원하청 간의 문제, 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단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연세대에서 중간고사에서 챗GPT를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00명이 정원인 강의였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연세대 첨단 컴퓨팅학부 인공지능학과 A 교수가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수업은 600명이 듣는 비대면 수업이고요.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 교수는 이 시험 장면, 뭐 손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서 이 부정행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는 했지만 이 카메라 각도를 변경시킨다거나 사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I를 통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 이 소위 말한 자수를 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학생들이 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AI와 관련된 수업인데 AI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활용해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수강생 몇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그럼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600여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그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라라고 했는데 교수님과 조교들이 보니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든지 이런 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00명 중에서 50여 명 정도가 의심이 되는 학생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만 0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신고를 한 학생은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들이 지금 보았을 때 좀 의심이 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1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이 교칙을 보면은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을 때 그 감독자의 승인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해당 교과목을 0점 처리하고 유기정학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자진으로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기정학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연세대 사회 이전에도 대학 내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된 적이 있죠.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AI 활용하는 거는 좀 만연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안 그래도 에이펙에서도 AI 윤리 관련된 게 세계적 의제로 설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조사에 의하면 77% 정도의 대학이 AI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적 조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라든가 다른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아예 연구 윤리에서부터 이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생들 또는 연구자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각 대학들도 하루속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